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스크 착용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그에 따른 피로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과 일상 사이에 적절한 균형 찾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 자릿수 신규 네. 확진자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네. 또 100명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뭐 100명 초반에서 네. 두 자릿수로 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거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고 통상 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예. 5일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아직 그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에 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 오늘 예. 지금 참고로 나온 거 보면 예. 오늘 어제 153명이 나와서 사실 좀 깜짝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좀 추세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일단은 총 126명이고 그 중에 이제 국내에서 생긴 사례가 이제 훨씬 좀 적어져서 102명 정도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은 이 추세가 뭐 당장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를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이번 주에 완화된 거는 아마 다음 주하고 같이 섞여서 나올 건데 추가적으로 이 추세가 지금 꺾였다 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초기 이렇게 좀 추세가 꺾이면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수도권에서 26.4%.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왔는데 1명 정도는 출처를 모르는 상황이 그런 되는 상황이네요. 거죠. 근데 이게 그전에는 지금 한두 달 전만 아니더라도 5에서 10% 그러니까 한 10명이 걸려오면 한 한 명이나 명 정도나. 0.5명 정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른바 바이러스를 포위망으로 치면 포위망이 잘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지금은 포위망의 4분의 1이 날아가 본 상황이어서 이렇게 모르는 환자가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리두기를 잘 해도 내 주위에 누가 걸려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산발적인 요인이 더 지금 이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조금 이렇게 추세선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두 자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상황이 됐고요. 정부도 그래서 지금 이 거리두기가 예.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왜냐하면 일상에서 계속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상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무뎌져서 네네. 조금씩 거리두기에 어쨌거나 좀 해이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면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완화된 거리두기엔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정부도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내 몸에서 증상이 딱히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서울시가 최근에 증상이 없는 일반인 또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선제적으로 선제 네. 검사를 했는데 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증상을 없는 네.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 같이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분명히 여기저기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저 결과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통상적으로 저렇게 검사를 해보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적을 때는 저렇게 해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지금 25%, 6%를 넘어섰기 때문에 예. 저런 식으로 선제 검사 보면 한 3달 정도 됐고 한 8,000명 넘게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네네. 한 명이 받은 거기 때문에 뭐 또 한 명이 없으면은 전부 다 없는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숫자를 하나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분명히 우리 외부에
포위망 밖에 있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시의 이런 검사가 나름 적절해 보이고요. 네. 이런 검사는 이제 이번 그 12월까지도 여전히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는 사례에서도 있고 네네. 굉장히 또 그 요양시설이나 아니면은 그 의료진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 고위험으로 본인이 판단할 예, 때. 그럴 경우에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예, 예. 본인 스스로 본인이 그런 봤을 걱정이 때는. 되면 저렇게 선제 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아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그렇죠. 본인도 걱정을 덜하고 또 다른 분들도 걱정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선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를 파악하고 본인 주위 건강을 챙기는 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제 검사라는 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조사를 받겠다, 검사를 받아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선체 검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증상이 없는 분들이 대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개 병원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좀 의심이 되신다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검사를 신청을 해서 내가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네. 받아야 되는 거고 요즘에 워낙 숨은 감염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게 자가검진 키트를 좀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방역 당국은 일단 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좀 낮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보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마치 이제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거를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반대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사실은 야당 여당보다도 둘 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맞고 틀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거는 항체를 진단하는 키트이기 때문에 항체를 진단하는 거는 내가 걸린 다음에 한 1, 2주 정도에는 항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벌써 항체가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걸려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감염을 안 시켰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후적인 결과물인 것이지 걸려야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걸려서 몸에 바이러스가 훑고 지나가면 엔티바디가 이런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키트는 그 항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걸렸구나라는 걸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방하는 효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PCR 테스트는 내가 걸렸을 때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네네네. 그러니까 감염을 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의 PCR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PCR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진단 능력, 민감도라고 하는데 네네.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능력이 97%에서 99%입니다. 굉장히 높군요. 굉장히 정확한 건데 이 항체 검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사의 그 효과, 민감도라고 아까 얘기했던 방역당국에서는 90%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아는 거는 90%는 아니고요. 한 50에서 70%이기 때문에 더 낮다는 얘기예요? 예, 정확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검사 속도가 빠르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 10분 우리 뭡니까 당뇨 같은 거 확인할 때 이게 피 뽑아서 쭉 하면 바로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엘라이자 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 검사는 집단 면역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항체가 우리 국민 중에 형성이 됐는지 확인할 때 예. 실시를 해서 그 항체를 보고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요. PCR 테스트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때 지금처럼 진단해서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지 확인해서 네. 격리시키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렇네요. 병합을 해야지 이걸 두 개가 뭐가 틀리다 뭐가 맞다고 얘기하는 건 뭐 짜장면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숨은 감염자를 찾겠다고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검사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해이해지는 상황이 될 정도로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지고 네.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최근에 했던 게 2단계 그리고 2단계를 강화한 조치까지 해서 뭐 언론에서는 2.5단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2.5라는 숫자를 쓸 거면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단계를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자꾸 1.5, 2.5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요. 1, 2, 3, 4, 5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뭐 참고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제 11개 고위험 시설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지금 많은 데서 안 가고 있지만 WHO에서는 학교를 안 가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오히려 학교를 안 가는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고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좀 안타깝게 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런 문제, 맞아요. 또 급식을 못하는 문제에서 코로나의 위험도가 이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냈을 때의 위험도와 비교해서 이게 적으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고 이번에 불의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높으면은 차라리 학교를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 국민들이 보건당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고 국민들도 아이가 소중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코로나로 인한 위험과 학교로 가다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과연 뭐가 큰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뭐가 맞다기보다 예.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야 판단과 되고 기준이 그다음에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단계 두기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기고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무조건 이 숫자만 확진자 숫자만 늘어난다고 강도를 둘 게 아니라 예. 병상을 늘려서 아니면은 진단을 잘해서 확인하는 이런 복합적인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뭐 팬데믹 상황으로 확산이 되면서 뭐 다른 나라로의 이동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네.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진원지였죠. 우한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8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재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은 뭐 코로나 종식을 마치 선언하는 것처럼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는데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걸 종식으로 믿고 지금 항공편을 가도 되는 건지 혹시 갔다가 다시 또 감염자가 들어오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걱정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증거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시에 초기 우한 지역에서 생겨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전체 코로나 환자가 아직도 9만 명을 넘어가질 않는데 전 세계가 지금 3천만 명이 됐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300만이 넘었고 인도도 넘었고 200만이 넘었고 예. 우리나라도 처음에 1,000명대에 머물던 숫자가 지금 어느 순간에 보면 2만 3천 명 가까이 돼서 중국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됐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매일매일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중국이 당연히 한국보다 위험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과연 중국의 그 숫자를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라는 꺼림칙한 면은 항상 있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현재까지 괜히 통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우한 지역에 완전히 거의 이제 코로나 환자가 제로가 돼서 수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마스크도 안 끼고 이런 맞아요. 거는 이런 건 뭐 그냥 그 단순한 쇼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믿어보면 상대 위험도를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중국이 항공기를 연 게 어찌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비행기가 와서 한국에서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거꾸로 돼 그럴 있는 수도 것이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한 나라의 판단이 적다 많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PCR 검사를 미리 통해서 네네. 사전에 최근에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해서 진단서를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거꾸로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네. 뭐 그거는 좀 감내를 해야 됐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숫자가 좀 떨어뜨려서 중국하고 바로 직교를 해서 예. 이런 이제 검사 없이 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좋은데 당분간 일단 중국도 종식이라는 말을 만약에 썼다면 예. 우리가 the ending of outbreak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 코로나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국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확언하는 순간 결국에는
숫자가 또다시, 늘어나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뭐 중국에서도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으로 이제 나갈 때 네. 아까 말씀하신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반대로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약간의 국가적인 또 생각을 하면 예.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무적으로 내고. 왜 우리는 의무적으로 네, 내고 중국인들은 저긴 안 내냐 의무적은 그러는데 저것도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거의 뭐 0 상태나 한 자리 숫자 인구가 16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죠. 높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인구 대비도 훨씬 난이도 네. 높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 때는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 이제 뭐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에 따르면 2주마다 그 위험도를 국가별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위험도가 우리 옛날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막 이탈리아가 급증할 때는 이탈리아 위험도가 날라서 비행기가 아예 가지를 못하고 그렇죠. 나중에 뭐 이제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실어나르고. 국민들 실어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금 이렇게 감정이나 아니면은 물론 이제 상호호혜주의라는 외교적인 원칙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나중에라도 아니 상호호혜는 이 외교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지 국가 국민의 생명을 상호호혜로 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뭐 이번 거를 당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게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네. 이 상황의 엄중함이 그렇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는 게 더 좀 우리 마음도 또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좀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후에 또 다시 지표를 좀 보면서 교수님과 또 대화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